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또 통과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죠. 세금을 줄여놓으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 재정 적자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이 또 의구심을 던지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돼도 문제, 관세가 인하돼도 문제, 금리도 문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이제 걱정 없는 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쪽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좀 급격하게, 과격하게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볼까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하락하긴 했어요. 근데 0.00% 불과 진짜 몇 포인트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오르긴 했는데 0.3%가 채 안 됐습니다. S&P 500 지수 0.04% 결국 보합권 등락이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약 후강, 전강 후약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최근에 지수가 진짜 놀랍게 올라왔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이번 주는 숨고르기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도 나스닥이 빨갛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강세 돋보이는 흐름이었고요. 특히나 이게 컸던 것 같아요. 스노우플레이크.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에서 급등이 나타났었죠. 심지어 그거보다 더 올랐습니다. 무려 13% 급등하면서 최근에 좀 좋다라고 하면 두 자릿수 그냥 가더라고요. 반대로 좀 안 좋다라고 하면 또 두 자릿수 그냥 하락을 합니다. 좀 과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 종목별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공방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말씀드렸던 그 감세안이 통과에 성공했다라는 걸 빅토리라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공화당 내부에서 내란 비슷하게 계속 있었죠. 계속 움직임이 좀 과격해졌었는데 결국에는 이 숫자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한 발 물러나 준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4만 달러의 솔트 디덕션 캡, 그러니까 공제 범위가 원래 그 트럼프 일기 때 있었던 게 10,000달러였고 그걸 이번에 30,000달러까지 확대하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혔었죠. 그래서 결국 4만이라는 숫자까지 좀 더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금리가 막 발작을 하고 이러면 한 발 물러서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금리를 잡고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본인의 정책과 지지율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금리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물론 소폭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30년물의 기준으로는 어제 밤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밤에는 2023년 이후 최고치 18년 전까지 시계를 돌리더라고요. 그때 이후 최고치 수준까지 치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5%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1.46% 하락했지만 4.5% 넘어가는 구간에서 위쪽 피뢰침이 좀 쏘아져 있는 걸 보면 높아졌다가 그나마 조금 완화됐다라는 뜻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 한도가 3만에서 4만 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미국 정부의 세수는 좀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디스가 제기했던,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이거 이러다가 진짜 계속 늘어나기만 하겠네. 물론 그게 막 미국을 막 쓰러뜨린다 이렇게까지 아직은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시장에 궁금증, 걸림돌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이저 마켓의 헤데이크, 두통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 계속 골치가 아픈 거죠. 통과되면 불확실성 해소인데 근데 또 통과돼도 문제라고 하니까 두통이 막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트럼프 대통령의 어쨌든 감세 정책은 꺾이기는 어려울 테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연준에다가 이제 SOS를 치고 싶은데 페드의 월러 이사는 레이러 디스 이어, 그러니까 올해의 레이러면 연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 6월도 아니고 7월도 아니고 연말까지 우리 봐야 될 수도 있다. 연말이면 12월 이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10월까지 우리가 미뤄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연준도 도와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헤데이크, 두통이 계속 도대체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되지?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갈 데가 없거든요. 고민이 계속 지속되는 거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그러면 경제 지표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굵은 회색 선이 50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PMI는 50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을 때 이제 경기가 확장 국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위축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제조업 PMI 이 오렌지색 라인이 50 밑을 하회했다가 다시 50 위쪽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PMI 보라색 선 역시 위쪽에서 움직이는 구간이고요. 미국의 경기,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기존 주택 판매 역시나 뭐 슬로우 페이스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게 뭐 엄청 눈에 띄게 급격하게 급락을 했나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지표들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흥미롭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딱히 빠지지 않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담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그러면 인력부터 계속 자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급격하게 내려가는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그래, 트럼프 생각이 맞네, 관세 부과에도 물가 안 오르고 금리도 이렇게까지 발작할 일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어쨌든 좀 내려오긴 했는데 계속 그냥 발목을 잡는 거죠. 웰스파고에서는 결국에는 이 관세가 미국의 어떤 그 고용을 좀 더 높이거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계속 그거잖아요. 리쇼어링, 미국으로 공장을 가져와서 다시 노동자들의 부를 다시 만들어주겠다라는 건데, 그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계속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 관세 부과되면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부과되면 앞으로 우리가 견뎌야 하는 짐을 예측을 못하는 거죠. 랄프 로렌에서 이번에 가격 인상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런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 검토한다고 할 때 제가 하나씩 보여드렸죠. 뭐 에르메스 있었고요. 그리고 귀금속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저희랑은 뭐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랄프 로렌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랄프 로렌 비싸요. 비싸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마음 먹고 한 벌씩은 뭐 분기마다 한 벌씩은 좀 살 수도 있는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슬슬 그 가격대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고, 또 로스 스토어스가 역시나 관세 압박, 타리프 프레셔로 인해서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관세가 완화가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경기 지표가 탄탄하게 나와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세안이 통과돼도 걱정, 경기 지표가 잘 나와도 걱정. 그러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그냥 일로 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걱정할 게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냥 유동성만 있으면 돼요. 시중에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언젠가는 금리 인하될 거고 언젠가는 관세도 인하될 거고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풀리지 않을 숙제라고 하니까 막 기업 실적 계산하고 이런 거 머리 아프죠. 비트코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심지어 호재도 많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홍콩에서, 역시 홍콩은 좀 빨라요.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진짜 빠르죠. 미국에서만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홍콩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호재가 나왔고요. 그리고 크라켄이라는 업체에서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에 대한 디지털 토큰을, 물론 미국 안에서는 아직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 외 이용자들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미국 외면 우리나라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뭐 일단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시장에 계속 호재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핵심이죠. 금리는 올라가는데 달러는 떨어진다라는 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원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의 경기가 좋을 때 혹은 불확실할 때. 근데 지금은 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미국 재정이 불확실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그 가치를 조금 잃을 수 있고 그 대체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니까 저희는 잠시 후에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확실히 뭐 이 말이 딱 어울려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 곳곳에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가 막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떤 업종을 이렇게 묶어서 뭐 다 좋다, 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그 안에서 살아남은 건 빅테크 기업들, 그래도 그린라이트가 좀 많죠.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뭐 다 같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애플이 요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오늘도 약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뭐 호재성 재료가 나오긴 했어요. 이제 의료업계에서, 조지아의 의료업계에서 2만 개가 지금 뭐 먹통이 됐을 때 애플 걸로 많이 대체를 해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더라 하면서 애플의 그 안정성을 다시 한번 어필을 했는데, 사실 애플이 이 안정성 어필할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금 AI 쪽에서 계속 애플을 위협할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이번에 존 아이브라는 여기 있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애플의 모든 디바이스를 다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을 오픈 AI가 사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을 그대로 데려가고 싶다는 거고, 그래서 샘 올트먼이 이 사람의 디자인을 한번 봤대요. 최근에 봤는데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진짜 혁신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챗GPT를 우리가 아이폰 안에 넣어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챗GPT만의 어떤 그 디바이스를 계속 오픈AI가 고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저런 훌륭한 디자이너를 영입해서 말이죠. 근데 보니까 이게 그 권밍치 애플 애널리스트잖아요. 유명한 애플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어지간하면 정확도가 맞습니다. 근데 존 아이브가 고안한 그 디바이스를 봤더니 이렇게 목에 거는 거고요. 스크린리스, 스크린이 없대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에 걸었는데 스크린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손으로 이렇게 눌러야 했는데 손 없이도 어딘가에서 그 오픈 AI를 구동할 수 있다는 거죠. 챗GPT를. 아마 이제 소리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걸 보고 샘 올트먼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애플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또 AI 쪽에서 오픈 AI, 오라클, 엔비디아가 스타게이트 아랍에미리트에서 또 런칭을 했죠. 그런데다가 비상장사지만 엔트로픽 역시나 클로드 4라는 새로운 또 AI를 고안을 했습니다. 애플은 도대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애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시가총액 순위가 뚝뚝 3위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젠 진짜 애플 걱정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요. 제가 앞서 과격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드밴스 오토파츠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풀이어 가이던스 유지하면서 57% 폭등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죠. 최근에 자동차가 이제 관세로 인해서 신차가 잘 안 팔리고 뭐 중고차 가격이 좀 상승하고, 그리고 신차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이제 그 부품 교체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우리가 너무 저평가했나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반대로 태양광 쪽에서는 이번에 그 감세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IRA 시기가 좀 더 빨라지고 조건도 좀 까다로워진다라고 하면서 재정 적자를 미국이 어쨌든 줄이려고 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안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썬런이 37% 폭락해서 최근에 분위기 좋았던 거 다 그대로 되돌려놨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머리가 아프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가 좀 더 활발해지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흐름이 마지막 특징주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 이게 화면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D-Wave 컴퓨팅 그리고 또 IonQ의 주가가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흐름들 잘 보시면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난주에 비해서 확실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감세안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또 금리 이런 좀 골치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번 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그 어저께 오늘 사이에 좀 어저께 빠지고 오늘 좀 보합권을 했잖아요. 네. 결국은 감세안이 통과는 됐습니다. 그렇죠. 가까스로 네. 한 표 차라 그러죠. 한 표 차였대요? 네, 215대 214. 네. 그러니까 3-4명이 아마 기권 내지는 반대표로 돈 것 같아요. 공화당 계통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결국 공화당 일부 중에서 자기네 연방 법원 연방 세금 낼 때 자기 주가 있고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주 지방세에 냈던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감세해주는 그게 아니 솔트라고 있거든요. 스테이트 로컬 그 텍스 디덕션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10,000불 정도였는데 40,000불로 올려줘서 세금 덜 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완전 지금 세금 감세인데 세금을 더 덜 내게. 맞아요, 그러네. 하여튼 네, 세금을 덜 내게. 감세안은 맞는데 이제는 원래 그 고소득층이 많은데 그거를 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목표가 그 하원 의장이 통과하면서는 이게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목표한다 했고 이 상원이 가야 돼요. 상원 일정 아직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상원은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여기도 53대 47이니까 3명이 핵심이죠. 그러네요. 53대 47이 3명이 절로 가면은 그럼 역전되는 거고. 동률이죠. 3명이 가면은 이게 빠지고 하니까 역전이죠. 동률이 아니죠. 2명이 빠지면은 51대 49니까 괜찮죠. 3명 빠지면 동률인가요? 그렇죠. 동률 맞지 않나요? 맞네. 50대 50 되는 거 아니에요? 53대 47이니까 3명 빠지면 50대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3명인데 이번에 이제 하원에서도 한 3-4명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통과됐으면 그건 환호할 것 같았지만은 환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핵심이 뭐냐? 그지 부채가 많은 거죠. 그렇죠. 부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내놓지 않으면은 아마 시장이 항상 공화당이 지배한다 해서 트럼프가 지배되는 게 아니고 미디어도 있고 하니까 계속 그다음에 여러 인더스트리 구루도 그따위라면 이제 큰일 난다라고 계속 이사선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 안 되면은 어쨌든 간에 통과되든 말든 안 통과되면 통과되는 게 낫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미국 시장은 4.52 기준으로 PER 22배고 22배 하면은 그냥 5,700, 5,800이 적당하고 만약에 AI가 계속 좋아서 너는 어닝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내년 걸 땡긴다든지 아니면 AI 프리미엄을 5%, 7% 이렇게 줘가지고 밸류에이션이 22배가 아니고 더 높게 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5,900에서 5,700, 600 요 사이에서 갇힌 거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애플 걱정하시는데 반대로 요즘 이틀 연속 구글이 올랐죠. 구글 I/O 컨퍼런스. 그런 거 이렇게 잘 찾아서 가면 돼요. 근데 지뢰를 잘못 받으면은 IRA 아니 뭔가 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했죠? 국채를 덜 발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돈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서는 이제 줄여야죠. 그렇죠. 가장 큰 거는 메디케이드 빼면 돼요. 예. 근데 1년에 예산이 저번에 6조 7천억인데 메디컬 복지 예산 메디케이드가 한 1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1조 가장 큰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방 예산이 9천억 되는데 방 예산 안 줄이겠지. 그럼 메디케이드를 1조 4천억 드는 1조 4천억을 갑자기 7천억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빼야 돼요. 여기저기 다 빼는데 지출을 계속 줄여야 그렇죠. 되는구나. IRA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돈을 아끼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1,000억 달러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갖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과격하네요. 관세가 예. 10%가 변화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20에서 11으로 들어도 30에서 20으로 들든 네네네네. 또는 30, 40이든 10% 왔다 갔다 하면은 3천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IRA 건드릴 정도라는 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아 그러네요. 이 조그만 거에서도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그 티끌 모아서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돌려서 말하면 미국 정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쉽게 줄이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좀 몰려 있는 상황. 그래서 결론은 쉽게 줄일 수 없는데 뭐가 양보를 하든 대타를 하든 메디케이드고 뭐건 간에 확 줄이면 6조 7천억 1년 연방 예산 중에서 해당되는 특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 9천억 말고
줄일 수 있는 거 진짜 도조식으로 해서 줄일 수 있으면 네. 관세건 IRA건 원래 갈래 줄였지만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 갈 때 그것이 되면은 네. 관세도 이게 보세요. 관세도 7월 며칠까지 하게 돼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상원 통과해서 법안하는 것도 지금 7월 4일까지 목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것이 상쇄될 수 있는 요인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야 되는. 그렇게 하도 잘 안 되면은 네. 결국은 부채 한도 높이잖아요. 예. 이거 이제 감사가 4조 5천억 달러거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줄인다는 게 2조 달러였어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줄이는 게 2조 달러가 되더라도 감세 4조 5천억 달러 때문에 원래 부채를 4조 달러를 증액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채를 4조로 증액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가 이슈가 되는 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 순위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그렇죠. 왔다 갔다 예. 국채 순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국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으면 국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국채가 수출하려면 국채를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사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중국과 일본 그 뭐야 저 영국 이런 데도 가서 하고 제발 하다 팔지 못해. 마라. 그리고 저번에 네. 말씀드린 모르지만은 재정 흑자라는 나라가 20개국 13개국이거든요. 미국 대상으로. 네. 13개국 중에서 자기의 흑자 규모 대비했을 때 미국 국채 보유 비율 미국 국채 보유 금액 우리나라는 1,100억 달러입니다. 네. 인도는 한 2천억 달러고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1조 달러고 중국이나 영국이 7천억 달러예요. 우리 1,000억 달러 나누기 우리 저기 1년에 그 미국으로부터 받는 우리 그 흑자 있잖아요. 네. 한 500억 달러 넘거든요. 예. 나누면 얼마죠? 1.9가 나와요. 근데 글로벌 13개국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 국가에 이익 보는 국가의 이 비율 국채 나누기 흑자 비율 하면은 평균이 5.3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가 한때 7, 8년 전에 6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GDP가 늘면서 흑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이게 절대 금액은 사는 거 별로 없고 국채 비율을 적게 갖고 있다고 미국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평균 5에서 이하 되는 게 인도 들어가고 한국 들어가고 몇 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도 더 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보고 못 사잖아요. 예. 그 일본은 이빨에 쳐넣었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걸 십시일반 하려는 거예요. 약간 맨 마지막에 안 되면 국채는 발행해야 되고 예. 그럼 그 임팩트 줄이려면은 국채를 사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국채 사게 만들면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이제 원화 확률을 강화시켜야 되고 원달러 우리 저기 뭐 원화 강세를 만들어서 사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네요. 이게 다 맞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채를 해결을 못한다는 긴조가 있으니까 네. 주가는 22배까지 왔고 네. 눈치를 보는 거고 네. 모멘텀 확실한 거 그러니까 AI인데 애플 아니니까 구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려놓은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잘 그렸겠죠.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소한다라는 그림은 오케이 알겠는데 이게 뭐 본인들 마음대로 무조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면은 계속 지금 시장에 변동성 요인으로 계속 우리 상수로 가져가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그러니까 통과되는데 상원 되는데 네. 얼마나 뭘 깎아서 되느냐. 국채는 발행을 더 적게 하면서 또는 국채를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느냐. 네. 국채가 소화시키려면 각국의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라든지 다른 그 뭐 위안화도 넌 그렇고, 다 예. 강세가 되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되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스무드하게 되면은 얘네 말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뭐 어거지로 달러 원화가 강세가 되고 네. 우리 펀더멘트는 1% 성장이 애매한데 네. 사실은 얼마나 사줄 것이며 천억 불 지금 갖고 있는데 500억 불 우리 흑자 보고 있어. 예. 흑자를 줄이는 게 어거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의 원화 자체 펀더멘트 세지 않으면 어거지 강세 나중에 부메랑이 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수출 기업에 또 그게 이게 다이내믹이 만만치 않은 거고 서로 골치 아픈 상황이군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작지만 AI를 믿고 계속 밀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AI는 AI 칩 파운드리나 이런 그 경쟁이 붙으니까 가격이 지금 땡기더라도 다음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AI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애플리케이션, AI 애플리케이션 모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계속 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테슬라는 아니고 팔란티아 예. 그 고종 현질이 안 빠지잖아요. 보세요. 이 와중에 안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약간 레거드하고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16배가 내려갔던 구글 I/O에서 네 가지 다 했어요. AI 모델, 제미나이 모델 업데이트 했거든요. 사실 약간 부족한 점이 있긴 있었어요. 제미나이 프로 말고 뭐 레벨이 돼야지 오픈 AI를 앞서는 거고 제미나이 네. 프로까지는 그냥 삐뚤삐뚤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있었고 뭐 에이전트
프로젝트 아스트라 같이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딱 이거 휴대폰 갖다 놓고 내가 말로 해가지고 내 에이전트 같이 촬영하는 방법, 그다음 동영상 영상 편집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화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네, 여러 가지 배우 거를 쓰기. 다 보는 거. 그다음에 뭐 검색 같은 게 문제였는데 AI 모드로 해가지고 검색 자체도 레벨이 다른 거. 그 임프레시브했다 보네. 밸류에이션이 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괜찮죠. 알파벳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3배하고 애플 27배하고 엔비디아 26배보다는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서 나머지 것들은 키 맞추기는 더 갈까 말까 하다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오늘은 또 저기 베센트가 아니고 누구죠? 미국의 러튼이? 아니 저기 뭡니까? 백악관의 그 경제 무슨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칙사라고 하는 까먹었어요.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네네네. 달러를 인위적으로 약세하려고 생각 없다. 그런 압력 줄 거 없다. 안 한다는 얘기였는데 아니 달러가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다른 나라가 강화가 돼야 되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논리로 파악한 가야 되는 논리인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바닥에서 10몇 프로 올라왔잖아요. 더 추구하려니까 밸류에이션 이런 거 컨선 이게 되니까 7월 달, 6월 달, 6월 달 하나밖에 나왔죠. 좀 더 보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옆으로 길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확실한 모멘텀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대선 관련되는 정책, 예. 상폭계죠. 예. 그래서 증권주가 올랐죠. 우리나라 증권주가 오른 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법이 상법이 되면은 뭐 밸류업 같은 쪽으로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말고도 경영권 분쟁이 많이 일어나면은 IB 수요가 많을 것 같다. 아, 그래요? IB 수요. 마치 골마삭스처럼. 골마삭스가 50년 전에 하게 된 게 경영권 분쟁 M&A 건이 많아지면서 건수가 늘면서 커진 거거든요. 예. 그 없던 비즈니스가. 우리나라도 NH나 미래나 KB나 뭐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큰 기업은 자본이 큰 기업은 그걸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 파산되는 게 많을 수 있다는 거 전제하에 그 실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단순히 그 거래량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미국하고 이 상황하고는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다시 다 재반적으로는 이렇게 무슨 그 법안이 왔다가 뭐 IRA 왔다가 태양광 올라가다가 개판되고 그 2차 전지 희망 갖다가 개판되고 그렇죠. 반도체도 겁나니까 반도체 미국, 한국, 일본, 대만, 한국의 반도체 관계자가 막 퍼티션을 냈대요. 예. 이 반도체 관세는 갖다 큰일 납니다라고. 이 딱 국보라지 보니까 이것도 없앨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십시일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작용은 나중에 원체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핵심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debt problem은 어떻게 되느냐. 그 수요를 늘리느냐 한 대가 있으면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얼마나 깎느냐. 얼마나 깎는 게 미국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할 만큼 깎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는 재정 지출을 줄이든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세금을 계속 줄여주려고 하는데 재정 지출을 어떻게 줄이겠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어떻게든 쥐어짜내고 있는데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의 국채를 잘 팔면 됩니다. 어떻게든 홍보를 잘해서 포장을 잘해서. 근데 그 포장을 하는 게 결국에는 달러를 좀 더 약세로 만들고 다른 나라 원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세로 가야 그 상대국 입장에서도 그래 그러면 살만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그게 이제 상대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과거에 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뭐 잃어버린 몇 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있으니까 이게 쉽게 타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랑도 무역 협정이 계속 길어지는 거고요. 중국이랑도 관세는 낮췄지만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 동안 지수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종목별 트레이딩이 계속 일어나거나 뭔가 확실한 거 결국에는 AI 그래서 구글이 재평가를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적절하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럴 때 연준이 도와줄 수는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그 또 한마디 했어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를 하반기에 네. 내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하반기에 내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뭐죠? 관세가 더 낮아지면 돼요. 아, 7월까지. 예. 관세 협정돼서 10% 정도 낮아지면 돼요. 10%까지인지 10%를 기준 그거나 하여튼 낮아진다. 카드를 던졌네. 근데 10% 제가 뭐라 그랬죠? 10% 줄이면은 네. 미국의 3천억 달러가 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게요. 최소 미니멈 10%는 유지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그러니까 입장이잖아요. 20을 10% 낮춘다 이거야. 네네. 그러면 하지만 그 3천억 달러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못 구해준다는 상황을 동시에 가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연준도 도와줄 수가 없네요. 이게
근데 거기 저기 백악관은 금리 낮추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게 다 사실 좋다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금리 떨어지니까. 시장에서는 원래부터 지금 한 몇 주 전부터 뭐라 했어요? 7월 달까지는 7월은 30%도 안 되고 예. 9월 달 갔을 때는 좀 이제 60% 70%잖아요. 이미 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일정에서 핵심은 말이죠. 네. 요건 다 아는 거죠. 네. 오늘 뭐 이제 그렇게- 이해됐어요. 예, 이해됐죠. 예, 네. 아고 근데 두 가지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 거하고 코로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신경 안 쓴 거. 새로운 그것까지 거죠. 봐야 돼요 이제. 그렇죠. 아.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가 있죠? 글쎄요. 대한민국 저기 주한미군 4천 명이나 5천 명을 절로 뺀다면서요. 어디로요?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건데 주한미군을 4천 몇 번, 5천 명을 괌 지역인가 이쪽에 하여튼 뺀다는 이 기사가 오늘 아침에 어젯밤인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랬구나. 예. 제가 못 봤네요. 그건 뭐죠? 확대 해석하면은 그러면 남중국해 중국하고 대만 이 관계에서 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한미군에 2만 7천 명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4,700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빼고 만약 이슈가 되면은 만약에 중국과 대만 여기 남중국해 저기 뭐가 이슈가 생기고 그 만약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남한에서 도발하면은 국지전이라도 그런 리스크를 당장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빨리 반응하니까 그거는 그러네요. 워낙 약세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워낙 강세로 외국인이 들어오려고 하는 걸 또 멈추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센티먼트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돌아가서 또 아까 그게 문제가 또 생기네. 그렇죠. 국제 그래서 쪽이. 그거는 이제 설왕설래가 아니고 없던 뉴스니까. 예. 또 하나는 코로나가 지금 며칠 사이에 확대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만도 한 2만 명. 홍콩, 대만에서, 예. 그렇죠. 태국도 한 3만 명이 그래요? 입원했대요. 어이구. 근데 대만하고 대만하고 태국을 말씀드리는 건 딴 데보다 우리나라가 많이 가요. 그리고 관광이 많이 가는 지역이 대만하고 태국이거든요. 예. 일본 다음으로.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 갔던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전에 갔으면은 잠복기 생각하면은 다음 주부터 한국은 어떤가 변화 없는가. 그것도 센티먼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네요. 주가는 관련되는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주식이 뭐 셀리드인가 뭐 날아가고 하는 것이 반영이 이미 됐죠. 이런 식의 사실은 이게 쓸데없는 것 같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대충 다 끝났어요. 다음 달은 대선과 정책과 증권주하고 그 프로그레스를 보기에서 확인될 때까지 갔다 말다 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단기 플레이들이 더 성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머리 아픈 얘기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좀 단순화시킬 수가 있었네요. 이것 때문에 지수가 가기는 어렵고 그러면 그 안에서 종목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는 뭐 가장 큰 호재성 모멘텀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대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말씀하셨던 지정학적 리스크나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잘 일단 챙겨가야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두 개만 쓰면 대한민국 이럴 때는 방산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하고 네. 그 다음에 증권주 좋습니다. 이런 섹터를 좀 중심에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방산 변압기 증권주 중심 딱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김장렬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